지식과 감성, 약간의 넋두리까지 공존하는 본격 일방향적 수다의 장, 몽땅 다락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몽땅 다락방의 순무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K-POP 데몬 헌터스죠.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 영화를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영화를 등장시킨 이유는 주인공인 루미와 루미를 어렸을 때부터 키워온 셀린의 대화 때문입니다. 루미는 영화 속에서 걸그룹 헌트릭스의 리더이자 악령을 잡는 헌터입니다. 또한 본인의 절반이 악령으로 이루어진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영화 속 악령들은 고유한 문양이 있는데 이 문양은 루미에게도 어렸을 때부터 있었습니다. 루미를 엄마 대신 키워준 셀린은 이 문양은 숨겨야 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며 루미를 헌터로 성장시켰습니다. 셀린을 제외한 그 누구도 루미의 문양을 알지 못했습니다. 문양은 자랄수록 루미의 몸을 뒤덮었기에 루미는 점점 커지는 문양을 감추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러나 이 노력은 원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루미의 비밀을 헌트릭스의 다른 멤버 조이와 미라를 포함하여 대중들 앞에서 들키고 맙니다. 그러나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듯 오히려 문양을 드러냄으로써 본인의 정체성을 직면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를 통해 헌트릭스의 최종 목표인 황금빛 혼문을 달성하게 됩니다. 루미가 자신의 문양을 숨기기 위해 애를 쓰는 모습이 낯익지 않으신가요?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문양의 또 다른 형태들을 숨기면서 살아갑니다. 한국 사회에서 약점으로 치부되는 다수의 의견과 다른 방향인 쉬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어떤 것들 말입니다. K-POP 데몬 헌터스가 흥행한 이유 중에 하나는 주인공인 루미가 악령의 문양이 자신의 일부임을 받아들이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영화의 결말에서 문양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루미를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사랑합니다. 즉, 우리가 숨기고자 했던 무언가를 드러냈음에도 주위 사람들이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회가 흥행 요소 중에 하나로 기능한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양성이 보편화된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설정이 매력적으로 다가온 이유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 안에는 이런 세상을 꿈꾸는 작은 희망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신경을 곤두세운 채 살아가는 날들이 때로는 우리를 한없이 약하고 지치게 만듭니다. 숨겨야 하는 게 많아질수록 우리가 느끼는 답답함은 더욱 거세지기도 합니다. 그런 답답함을 해소하고 싶은 욕망에서 출발한 작은 희망이진 않을까요? 저는 우리 사회가 숨김보다는 드러냄을 더 반기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 자체만으로도 위협받지 않을 수 있는 곳, 결점이 있을지언정 그것만으로 비난받지 않는 곳, 멀게 느껴지기도 하는 세상을 꿈꾸며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몽땅 다락방 8화의 주제는 2023년에 개봉한 영화 괴물입니다. 2화 너와 나를 소개하며 잠깐 언급했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영화의 감독은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로 유명한 고레에다 히로카즈입니다. 해당 영화를 보진 않았지만
한국에서는 꽤 유명한 감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본가인 사카모토 유지는 영화 괴물로 제76회 칸 영화제에서 각본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의 예고편을 처음 봤을 때 궁금증이 마구 솟아났습니다. 예고편에서는 괴물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차 사고가 나는 배경음,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건물, 거세게 쏟아지는 비 등등 마치 SF 영화를 연상케 하는 소리와 장면이 반복됩니다. 예고편을 본 많은 사람들은 디스토피아, 공포 등의 장르로 예상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는 착각이었다는 것을 영화를 다 보고 난 후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영화가 어떤 내용으로 흘러가는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영화의 줄거리를 요약해 보았습니다. 해당 내용은 영화의 중반부까지를 담고 있기에 스포일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화는 예고편에서도 나왔던 불이 붙어서 타고 있는 한 건물을 클로즈업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는 모자가 있습니다. 사오리와 미나토입니다. 사이좋게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불붙은 건물을 바라봅니다. 사오리는 큰 소리로 불을 끄고 있는 소방차들을 향해 응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미나토가 뜬금없는 소리를 합니다. 돼지 뇌를 이식한 인간은 인간일까 돼지일까? 라고 질문을 던지죠. 사오리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묻습니다. 미나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오리는 잠시 고민하더니 사람이 아니지 라고 대답합니다. 대답을 들은 미나토의 표정은 변함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조금 슬퍼 보이기도 합니다. 사오리는 혼자서 미나토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남편과는 사별을 한 상태였습니다. 사오리는 아빠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워킹맘으로서 최선을 다하죠. 일도 하고 미나토도 각별하게 돌봅니다. 어느 날 사오리는 미나토의 행동들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갑자기 가위로 머리를 서걱서걱 자르기도 하고 씻기 위해 집어든 물병에서는 흙과 돌멩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사오리는 그런 미나토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한 번은 미나토가 떨어진 지우개를 줍기 위해서 몸을 수그리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고 집 밖을 나섰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온 사오리는 미나토가 나갔을 때 봤던 그 모습 그대로 지우개를 주우려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마치 장을 보고 온 그 긴 시간 동안 미나토가 저 상태로 멈춰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이상한 행동들이 반복되자 미나토에게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미나토가 밤늦게 들어오지 않았던 날이었습니다. 걱정이 된 사오리는 미나토를 찾아 나섭니다. 길가에 세워져 있는 미나토의 자전거를 보고 급히 차를 세운 뒤 산길을 따라 들어가죠. 어둡고 오래된 터널에서 괴물은 누구게? 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사오리는 미나토를 발견했다는 안도감에 미나토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안겨있는 미나토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함께 집에 가는 길에 미나토는 사오리에게 걱정시켜서 미안하다고 사과합니다. 사오리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아빠는 더한 사고도 쳤었다며 따뜻하게 위로하죠. 그리고 자신은 미나토가 건강하게 자라서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리면서 사는 것만을 유일하게 바란다고 덧붙입니다. 미나토는 그런 사오리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작은 소리로 웅얼거리더니 갑자기 차 문을 열고 달리는 차에서 밖으로 뛰어내립니다. 놀란 사오리는 차를 멈추려고 핸들을 꺾다가 전봇대와 부딪히게 됩니다. 떨어진 미나토에게 다친 곳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오리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여러 검사를 받고 나온 미나토는
터덜터덜 걸어갑니다. 사오리는 분위기를 풀기 위해 음료수를 건네며 가볍게 말을 겁니다. 미나토는 대답이 없다가 대뜸 머리에는 이상이 없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사오리는 엑스레이상 별 문제가 없다고 말한 의사의 대답을 전하며 통증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미나토는 어딘가 불편한 표정으로 사오리를 바라보다가 말없이 빠르게 걷기 시작합니다. 사오리는 이상함을 느껴 걸어가는 미나토를 붙잡고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 있냐고 진지하게 물어보죠. 미나토는 자신의 뇌가 돼지뇌라고, 돼지뇌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오리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누구한테 그런 말을 들었냐고 추궁합니다. 미나토는 머뭇대다가 호리 선생님이라고 작게 대답합니다. 사오리는 다음날 바로 학교로 찾아갔습니다. 학교의 교장 후시미와 다른 두 선생님들과 함께 면담을 요청합니다. 미나토가 호리 선생님, 즉 담임 선생님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정중한 태도로 물어보았지만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학교 측 사람들은 시원찮게 대답했습니다. 사오리의 눈에는 마치 감정이 결여된 로봇처럼 보였죠. 사오리는 시정을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다시 한번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나옵니다. 며칠 뒤 다시 학교에 찾아간 사오리는 호리 선생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교장과 다른 선생님들도 함께 있는 자리였습니다. 사오리는 첫 면담 때와 비슷하게 호리 선생을 비롯한 다른 선생님들의 태도가 여전히 무례하다고 느낍니다. 미나토를 괴롭힌 호리 선생은 더더욱 자신의 잘못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사오리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늦었다고 급식을 못 먹게 하고 피가 날 것 같이 아프게 귀를 잡아당기며 너의 뇌는 돼지뇌라고 말했다던 호리 선생의 태도와 이 문제를 바라보는 선생들의 안일한 모습에 점점 분노가 차오릅니다. 사오리는 해당 문제를 공론화했고 결국 학교는 대대적으로 공개 사과를 하게 됩니다. 기자와 학부모들 앞에서 호리 선생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사과하며 학교를 떠나게 됩니다. 사오리는 이후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동안 힘들었을 미나토에게 다정한 걱정을 건네기도 합니다. 어느 아침 사오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미나토를 깨우기 위해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방 안에 미나토는 없었고 열린 창문으로 비와 바람이 거세게 몰아쳐 방 안의 종이들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누군가가 미나토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호리 선생님이었습니다. 이후 영화는 시점이 전환됩니다. 사오리의 시점으로 진행되었던 전반부와 달리 호리 선생의 시점으로 다시 재생됩니다. 호리는 자신의 여자친구와 함께 건물을 나오는데 바로 앞 건물이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영화의 첫 장면에 등장했던 그 건물입니다. 호리는 건실한 교사였으며 아이들을 특별히 아꼈습니다. 앞에서 사오리가 말했던 모습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등굣길에 넘어져 있는 또 다른 주인공, 요리를 발견한 호리는 요리의 실내화를 주워주고는 다친 곳은 없는지 걱정 어린 눈을 한 채 물어봅니다. 요리는 씩씩하게 괜찮다고 말하고 다시 등굣길을 오릅니다. 어떤 날에는 갑자기 없어진 요리의 운동화를 함께 찾아주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호리는 요리가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가 의심을 하게 됩니다. 학부모를 만나봐야겠다고 생각했는지 호리는 요리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요리의 집 문 앞에서 요리의 아빠를 마주칩니다. 요리의 아빠는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오더니 대뜸 호리에게 반말로 교사? 라고 묻습니다. 호리는 정중하게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요리의 아빠는 교사의 월급을 운운하며
교사를 까내리는 말을 교묘하게 합니다. 그러고는 무슨 일로 자신을 찾아왔냐고 묻죠. 호리는 요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있다고 말합니다. 분명 자신의 자식인데 요리의 아빠는 눈살을 찌푸리며 요리가 골치 아픈 애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리의 뇌는 돼지뇌라는 말을 내뱉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걸 인간의 뇌로 되돌리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입니다. 요리의 아버지를 만나고 난 뒤 어느 날 호리는 반에서 미나토가 다른 아이들의 물건을 마구 집어던지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또 다른 날에는 화장실에서 나오는 미나토를 보고 장난스럽게 말을 걸었지만 미나토는 호리의 말에 대꾸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리고 호리는 화장실 문 위에 장애물을 올려놔 문을 못 열게 만든 칸이 있는 것을 봅니다. 장애물을 치우고 문이 열리니 안에는 요리가 있었습니다. 호리는 미나토가 요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오리와의 면담이 있었던 겁니다. 호리 입장에서는 미나토가 학교 폭력의 가해자처럼 보이는데 사오리는 되려 자신이 미나토를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을 하니 호리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자신이 본 것들을 말하고자 면담을 함께하는 선생들과 교장 선생님에게 건의를 했지만 그들은 싱글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냐며 그냥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쪽으로 가자고 주장합니다. 호리는 그렇게 자신이 하지도 않은 행동과 말로 사오리와의 면담에서 사과를 해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공개 사과를 한 뒤 학교조차 그만두게 되죠. 백수로 전락한 호리는 자신의 사진이 모자이크 처리된 채 올라간 신문을 봅니다. 아이에게 돼지뇌라고 언어폭력을 한 교사라는 타이틀이 한 자리를 크게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집 앞으로 기자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동물의 사체가 담긴 봉투를 받는 테러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사를 결심하고 짐 정리를 하던 차에나 학교에서 진행한 글짓기 수업의 과제를 보게 됩니다. 요리가 쓴 글이었습니다. 평소 책의 오탈자를 찾아내어 출판사에게 교정 요청 메일을 보내는 게 취미였던 호리는 요리가 특정 글자를 거꾸로 쓴 걸 보게 됩니다. 그 글자들의 규칙을 찾아 해석하니 어느 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이를 확인한 호리는 무언가를 깨달은 표정을 짓더니 곧바로 미나토의 집으로 향합니다. 비가 거세게 내리던 날, 호리는 미나토의 집 앞에 찾아가 미나토를 부릅니다. 자신이 잘못했다고, 몰라주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합니다. 사오리가 들었던 호리의 목소리였습니다. 호리는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사오리에게 자신이 알아낸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영화는 다시 한번 시점이 변환됩니다. 영화는 누구의 시점으로 다시 시작할까요? 호리는 사오리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호리가 미나토에게 사과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리가 적었던 글에는 어떤 문장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 지금까지 영화 괴물의 줄거리였습니다. 영화를 본 뒤에 저는 개인적으로 호리의 시점으로 이야기가 진행될 때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반부까지는 사오리에게 이입하여 호리를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이 정말 괴물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사실이라는 단어도 영화에서는 묘한 장치로 쓰입니다. 호리가 교장인 후시미에게 자신은 미나토를 괴롭히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건 진실이긴 합니다. 미나토에게 돼지의 뇌를 갖고 있는 애라고도 하지 않았고 귀를 잡아당기거나
고의적으로 때리지 않았으니까요. 호시민은 그 말을 듣고 나지막이 말합니다.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 저는 이 대사가 영화의 핵심을 보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오리는 호리가 미나토를 학대했다는 일을 진실로 채택했고, 호리는 미나토가 요리를 괴롭혔다는 일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는 후반부에서 이 모든 거를 뒤집습니다. 사실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즉, 우리는 어떤 사건, 사고를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는 걸 뜻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에 만연한 이런 행동들을 비판하고 어떠한 관념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영화는 전달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이 영화와 관련하여 소소하게 기억나는 일화가 있습니다. 저는 괴물을 2024년 여름에 처음 보았습니다. 호평과 후기가 한 차례 지나간 뒤에 본 것입니다. 한 독립영화관에서 감상했는데 제 옆자리에 앉은 두 분이 영화가 상영되는 동안 상반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 분은 초반부가 지루했는지 졸음을 견디고 있었고, 다른 한 분은 초중반부터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껴서 영화를 봤는데 내가 이 두 명과 같은 영화를 보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영화가 끝난 뒤에는 초반에 꾸벅꾸벅 조셨던 분과 조금 더 비슷하게 감상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스토리를 따라가느라 주인공들의 감정선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어떤 내용인지 감이 잘 잡히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운이 꽤나 길게 남았습니다. 이후에 영화와 관련된 해석을 이것저것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해가 가는 부분이 많아졌고 정말 잘 만든 영화임을 뒤늦게 알 수 있었습니다. 2024년 11월에 영화가 재개봉을 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보고 싶었어서 망설임 없이 예매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감상했을 땐 저도 모르게 초반부터 눈물이 점점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결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보는 건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그리고 처음 봤을 때 눈물을 흘렸던 분이 떠올랐습니다. 아, 그 분은 그때 결말을 알고 본 것이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반응했던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영화의 러닝타임 중 3분의 2 이상을 눈물과 함께 봤습니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는 고개를 숙인 채 오랜 시간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진정이 된 이후 사람이 거의 다 빠진 상영관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영화관 좌석으로 시선을 돌렸는데 어떤 분은 아직도 진정이 채 되지 않았는지 직전의 저처럼 감정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까지가 저는 영화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작품을 보고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것에 묘한 그 기분을 온몸으로 체감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영화 괴물은 저의 인생 영화로 남게 되었습니다. 영화가 좋은 이유는 셀 수 없지만 그중 한 가지는 바로 음악이었습니다. 영화에서 사용된 음악과 효과음들은 정말 적재적소에 잘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나서도 한동안 OST 전곡을 들을 정도로 음악 자체가 세련됐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이 영화는 음악계의 거장 류이치 사카모토의 유작이기도 합니다. 영화 속 음악은 모두 류이치 사카모토가 작곡한 음악들이었습니다. 새롭게 만든 음악이 있고 이전에 이미 발표했던 음악을 리메이크한 것도 있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음악은 아쿠아라는 제목의 OST일 것입니다. 저는 영화의 OST 중에서도 이 음악을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잊지 못하게 만들어준 장치이기도 합니다. 아쿠아에 관한 개인적인 감상으로 상대적으로 잔잔한 앞부분은 미나토를, 그리고 조금 더 생기 있고 힘찬 뒷부분이 요리를 의미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화에서 미나토는 조금 소심하고 조용한 아이로 그려지는 반면 요리는 활기를 띠며 씩씩하게 표현됩니다. 두 아이가 함께 있는 장면에선 그런 차이점들이 더더욱 두드러집니다. 아쿠아를 듣다 보면 넘어진 뒤 어떻게 일어나야 할지 몰라서 헤매는 미나토에게 요리가 손을 내미는 것처럼 들립니다. 노래의 마지막은 낮은 음과 높은 음이 화합을 이루며 아름다운 조화를 이룹니다. 영화에서 보여주는 미나토와 요리의 관계를 피아노 선율로 표현한 듯한 것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프리즘 오브 잡지 이야기를 꺼내보고자 합니다. 잡지 31호는 영화 괴물을 다루고 있습니다. 잡지를 보면 류이치 사카모토가 어떻게 괴물의 사운드를 만들었는지를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OST를 좋아했기에 즐겁게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음악에 실린 여러 비하인드들을 보니 영화를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잡지에 실린 글을 일부 소개해 보겠습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는 괴물의 구상에서부터 사카모토의 음악을 생각했고 편집을 하면서 그의 음악을 들었다고 한다. 전적으로 자신의 음악에 맞춰진 1차 편집본을 받은 사카모토는 영화 전체 분량의 음악을 작곡하지는 못해도 당장 생각나는 멜로디가 있다고 답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몬스터 1, 몬스터 2 두 곡이다. 총 7곡 중 나머지 5곡은 과거에 발매한 그의 솔로 앨범에서 가져왔다. 아쿠아는 1999년 발매된 피아노의 모든 가능성을 실험해보는 앨범 Back to the Basic에 수록되어 있다. 아쿠아는 류이치 사카모토가 자신의 딸 미유를 위해 작곡한 곡으로서 매우 부드럽고 단순한 화음으로 이루어진 피아노 곡이다. 괴물에 수록된 7곡의 공통점은 즉흥성과 단순함이다. 이 음악들은 최소한의 소리로도 주어진 시간을 꽉 채워냈는데 실제로 류이치 사카모토의 창작은 즉흥 연주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그는 음악이 사물과 신체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며 눈 녹는 소리를 녹음하기 위해 북극으로 가거나 쓰나미로 인해 고장난 피아노를 연주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연에 대한 음악적 관심사를 펼치기도 했다. 류이치 사카모토는 너무나 유명했지만 그의 노래를 제대로 들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난 뒤 사카모토의 대표곡들을 한동안 들었습니다. 피아노 곡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또한 영화의 대표곡 아쿠아의 원곡은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앞선 글에서처럼 듣다 보면 음율이 단순한데도 마음 한구석을 집요하게 자극하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다.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도 방송이 끝난 뒤에 한번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듣고 어떠셨는지 간단한 감상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ST 말고도 기억에 남았던 효과음은 바로 금관악기 소리였습니다. 해당 소리는 영화 내에서 총 3번에 걸쳐 들립니다. 마지막 3번째 장면인 교장 후시미와 미나토의 대화에서 음악의 등장 이유를 보여줍니다. 미나토는 교장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호리 선생님에 대해 거짓말을 한 이유로 행복해질 수 없는 게 들통날 것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후시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몇몇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건 행복이라고 부르지 않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걸 행복이라고 부르는 거야. 영화 내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대사이기도 합니다. 프리즘 오브에서도 이 장면을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태 연구원의 글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행복은 모두가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기에 행복 대상은 어떠한 규범에도 통제받지 않고 그만큼 다양해야 한다. 저는 이 문장이 참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나도 행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주는 위로가 크게 느껴진 것 같습니다. 김경태 연구원은 더 나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장은 미나토에게 진실을 밝히라고 훈계하지 않는다.
그는 이미 진실이 진심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대신 말할 수 없다면 악기로 소리를 내라고 조언하며 미나토에게 트럼펫 하나를 건넨다. 미나토의 트럼펫과 교장의 호른이 내뿜는 기교 없는 소리들이 음악실의 벽을 뚫고 밖으로 울려 퍼진다. 카메라는 소리가 감싸는 정적인 교정의 풍경을 담아낸다. 마치 소리가 시간을 흡수해버린 것처럼 각자의 일에 몰두하던 사람들은 홀린 듯 멈춰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미나토는 마침내 자신만의 소리로 자신을 궁지로 내몰았던 규범적 시간을 멈춰 세운다. 해당 장면은 영화 전반부와 중반부를 모두 보고 난 뒤에 보면은 더욱 장면의 중요성이 극대화됩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모순적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사오리의 입장에선 괴물 같았던 교장이 오히려 미나토에게는 숨구멍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세상이 포함하고 있지만 보려고 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이런 모순적인 부분들을 보는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어딘가 이상하고 알 수 없고 기묘한 그런 감정들의 근원지를 속 시원히 찾아내는 느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 장면이 어떻게 느껴지셨는지 궁금합니다. 에피소드의 제목은 제가 영화를 보고 난 뒤 영화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본 것이기도 합니다. 고통과 갈등의 출발점이 사랑이라는 것. 잘 와닿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보통 두 가지의 근원은 증오, 분노와 같은 감정들일 것 같은데 사랑이라니 어불성설처럼 느껴집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그래도 쉽게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영화 괴물은 우리의 무의식에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보는 게 정말 사실인 것인지,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닌지,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작은 진실을 일부러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외면이 불러일으키는 파장을 담담하지만 강렬하게 표현합니다.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은 꼭 한번 감상하기를 추천합니다. 영화를 이미 보신 분들과 곧 볼 분들에게 미나토가 남긴 질문을 하면서 이번 에피소드를 마치겠습니다. 괴물은 누구일까요? 지식과 감성, 약간의 넋두리까지 공존하는 본격 일방향적 수다의 장, 문땅 다락방입니다.